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지수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1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주택임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감소세를 보인 특수채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현재 특수채 잔액은 353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6,400억 원 늘었습니다. 특수채 잔액이 다시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리금을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과 대신 SBI, SBI2저축은행에 대출 부당 취급 및 원리금 부당 감면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들 은행의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경제지표 부진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경기 회복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월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발표 후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매수 속에 196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하지만 반가운 외국인이 나흘 동안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달 만에 1960포인트를 회복한 코스피,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지표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자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24포인트 하락한 1957.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63포인트였습니다. 어제보다 1% 정도 내리면서 약보합권에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은 돌아왔지만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로 지수는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 쪽에서 171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3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이지만 198억 원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53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죠. 현재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5포인트 오른 528.6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발은 어제 종가와 비슷한 529선이었습니다. 이틀째 상승하나 싶었지만 수급에 밀리면서 시초가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2거래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죠. 기관 쪽에서 3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4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죠. 0.67% 약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0.64%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만 원대 주가 좀 벽에 부딪히고 있죠. 0.26% 강보합권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할인될 거란 소식에 철강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소프트뱅크 효과가 지속되고 있죠. 이틀째 강세 보이며 1.2%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0.8%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0.93%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현재가가 5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0.78%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혼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나흘 만에 조정을 받고 있죠. 5일선을 밑도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1.69%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현재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0.86%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89%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CJ E&M이 0.27% 약 보합권에 거래되는 가운데 다음이 또다시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0.14%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1,07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80전 상승한 1,07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되는 한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점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넓히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또 테마들을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권사 넷 중에 하나는 M&A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 M&A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증권사 업종들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먼저 증권업종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증권업종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죠. 네.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도 이제 뻔히 알지만 수수료 수입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 경쟁이다. 네. 그래갖고 뭐 어떤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 스스로 깎아준다고 계좌 옮겨가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결국 그게 이제 그 자기 살 깎아 먹는 거고, 그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그 수입을 내는 쪽의 부분들을 계속 재살 깎아 먹기를 하면서, 네.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증권회사가 이제 다른 금융과 을 연계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을 무던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붕괴 위험까지도 갖고 증권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그 진행이 됐는데 일단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반가운 소식이 이제 M&A가 이제 본격화된다. 예. M&A가 본격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해처 모여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은행주들이 그 가장 큰 은행이 탄생할 때하고는 좀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좀 큰 은행으로 큰 증권회사를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직은, 실질적인 어떤 증권사의 수익 모델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방향들이 좀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M&A와 헤지펀드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면 증권업종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권업계가 M&A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훈풍이 제대로 불 수 있을까요?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증권회사에 지금 현재 매물로 나온 것들이 예. 상당히 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나온 게 이제 현대그룹에서 그룹 조정 차원에서 이제 현대증권을 낸 거죠. 예. 현대증권이 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영향력이 좀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그 상당히 높은 그 상위 랭크에 있었던 증권 쪽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투자증권은 지금 이제 업계에서 그 거의 위쪽에 있죠. 우리투자증권은. 예,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은행에서의 어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동양증권 역시도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룹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룹 조정 차원에서 지금 나왔던 물건이 현대증권과 동양증권인데,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 자체 강점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여기에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종금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증권업과 종금업이 나눠져 있었을 때 90일짜리 CD 돌려가지고 가장 많은 수익을 냈고요. 그러고 그만한 어떤 자금 회전을 좀 시킬 수 있었던 강점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증권회사 안에서 뭐 새로운 사업 쪽 아니면 증권업 이외의 사업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증권회사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도 있지만 지금 대우도 있죠, 대우. 대우가 이제 어쨌든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매물로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업종에서 지금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중에서 어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어디 하나만 가져가도 네. 그 규모 면에서 거의 뭐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를 이제 확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의 매물들이 지금 상당히 나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지금 이제 증권업 자체의 현황이 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끌고 갈 만한 지금 힘들은 없죠. 근데 이제 이 네 개의 증권회사의 그 공통된 특징은 그 헤지펀드 운영 가능한 증권사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보통 헤지펀드 요건이 되려면 시가총액 3조가 돼야 된다 해갖고 대규모 증자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증자들을 했거나 뭐 아니면 거의 근접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쪽에서는 헤지펀드 운영 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매물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업황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이 인수할 만한 타 증권회사가 없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부 해외 자금이 좀 들어올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자금이 뭐 단독 입찰을 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회사든지 만약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증권업종에서는 절대 강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뭐 지금 업황이 최저 바닥이라고 본다면 뭐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럼 예. 그렇다면 절대 강자 어떤 증권사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규모 면에서는 예. 대우하고 우리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원래 대우가 업계 1위였다가 네.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정식 펀드라는 걸 갖고서 이제 치고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지금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의 문제라서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대우그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규모도 이제 상당하죠. 우리투자증권 규모도. 그래서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하고 대우 정도가 합쳐지면은 아마 이제 절대 강자가 나타나겠죠. 근데 워낙 이제 덩어리들이 큰 데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정비가 진행되는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발성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구조조정에 굉장히 밑그림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증권업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권업에 대한 미래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수료 수입의 과다 경쟁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정상적인 수수료 수입 구조로 가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먼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이제 사이버 증권사들, 대부분 이제 지점을 갖지 않은 증권사들이 네. 인터넷상의 수수료를 너무 깎아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펀드가 어떻게 될 거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증권업 이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투자를 오래된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사실 증권업종이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업종이 그 당시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네. 그때가 나왔던 게 뭐냐면, 사실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걔네들이 저거를 한다고 그랬죠. 투자은행, IB 업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IB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증권업들이 그런 분위기들 좀 형성을 하다가 결국 이제 IB 업무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잠깐 차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차트 모양이 이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증권업종이 이제 바닥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증권주가 아무거나 두세 배씩 올라왔었죠. 이 당시 이제 그 투자은행 하면서 증권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증권업의 그 향후 미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어떻게 그 적용을 시킬 거냐인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당장 눈에 보이거나 조금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헤지펀드 쪽이 한 방향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방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권업 이외에 새로운 어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시 한번 그 사용 모델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증권업은 사이클이 잠깐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증권업에 투자하셨는데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관심 가지는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예.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M&A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단기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이제 이 매각을 한다는 게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단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잠깐 드러났기 때문에 짧은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쪽으로 봐서 한 번 정도의 사이클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네. 그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증권업종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그 M&A가 좀 구체화돼서 그림들이 좀 제대로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이번 사이클은 좀 짧게 끊어치는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코너가 준비된 게 네. 단기적으로 뭔가 좀 접근을 해서 어떤 모멘텀을 이용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접근해보자는 게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오늘 내일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한 사이클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공간은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인 반등은 현재 구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볼 수 있지만 M&A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다음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증권업종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어김없이 열심히 찾아오죠. 자, 오늘 제가 코스피 200 종목들을 보니까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한 2, 3%, 제일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2, 3%, 코스닥도 거의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니까 오늘 장은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굉장히 지루한 장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선물하시는 분들은 맨날 틱대기, 한 틱대기, 두 틱대기 하시고, 옵션 매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찌감치 문 닫고 놀러 나가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 쳐다는 보고 있지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장세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중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좀 재밌는 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슈는요, 어떤 것들을 가져왔느냐, 바로 굴뚝주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굴뚝주, 전통 제조업인데, 과거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굴뚝주들이 돌아가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냐면, 과거 이제 소위 말해서 사양 산업으로 불려졌던 업종군들이 대거 순환하면서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패딩 잠바가 유행하고 중국의 의류 부분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의류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속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직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또 보였다가 최근 LG 하우시스나 한생 같은 건자재, 주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건자재 중에서도 시멘트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번쩍 들어온 게 뭘까요? 방직업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완전 사양 산업이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해서 거의 이제 눈밖에 내놨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참 주가가 달리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중소형주다 보니까 우리 눈에 크게 띄는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참 가 있어요. 참 신기하네요. 여기서 왜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느냐,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은요. 자, 한국 영화 예전 그 영화 중에서요, 짝패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그 조연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어떤 거냐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이 강하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살아남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감을 요즘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이란 없다, 사양 기업은 있어도, 이렇게 어떤 책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꼽는다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양 산업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양 산업을 투자했는데, 처음에 워렌 버핏이 철도 회사를 인수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 다 망해가는 철도 회사를 웬 이런 회사를 투자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오마하에 전부 다 이 신문사를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신문산업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양산업의 투자가 항상 지금 성공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그런 업종들이 또 대거 상승하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마하의 현인 갑자기 오바마가 나오네. 워렌 버핏의 투자도 분명히 굉장히 관심을 두고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면 이러한 뭐 시멘트라든지 건자재에 이어서 방직까지 이게 테마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테마가 아니라 정말 실적이 겸비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멘트 단기적인 테마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다, 이거죠.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한일 시멘트인데, 시멘트 우리 다 문 닫았는 줄 아는데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이 한일 시멘트의 매출액 증가율,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익인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반면 이제 방직 업종에서는 일신 방직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요거는 좀 흐름이 다르죠. 어떠냐면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이익의 측면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간단 말이죠.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즉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한라로 비롯된 이제 2003년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치킨 게임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부 다 피를 흘리는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이 너무 다운이 됐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부분에서 도태될 기업들 도태되고, 딱 남은 5개가 이제 이익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이익을 향유하자 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었다 본다면, 일신방직 같은 이런 방직 업체들 대부분의 경우는요, 전부 다 생산성을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본다면 매출액보다는 해외 이전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개설하면서 단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선진국형 이 회사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한 굿들주의 화려한 외출 반란은 이 테마가 아니라 질적으로나 앞으로 양적으로나 성장성이 분명히 투영된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이냐? 과거 이제 90년도에 이 저퍼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PER이, 즉 이익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10배씩, 30배씩, 100배씩 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요, 저퍼뿐만이 아니라 저 PBR,
굉장한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 PBR 종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도 내는 기업들이 지금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테마는 항상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지만 여기에서 뭐가 있으면 실적과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이들 군들의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분명히 힘듭니다. 최근에요, 이 완전 사양사는 신발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히 변했거든요. 신발 산업의 성장들. 그리고 지금 상장 기업은 없지만, 가발 산업도요,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 사라졌다고 봤는데,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실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된다면 이 주가는요, 슈퍼사이클에 계속 진입될 수가 있다. 제가 말하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10배에서 100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형주는 10배고요. 소형주는 약 100배까지 올라가는, 물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20, 30배 정도 되는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퍼와 PBR주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저 또한 굉장히 분석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이 방직이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몇 개들이 더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한 개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조정 시에 매수를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한샘 같은 기업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다가 최근 2013년 들어서 매출액의 증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아이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 진행형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 굳이 뭐 한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통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굴뚝주 사양산업들의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면 쉽게 뛰어내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이익을 한번 극대화. 계좌에 한두 종목 정도는요, 2배씩, 3배씩 가는 종목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자신감도 회복되고 계좌도 회복됩니다. 매번 5% 먹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반드시 승부주라는 것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하나가 나의 계좌를 뻥 튀겨줘야 되는데 그 승부주의 이러한 굴뚝주들 중에서의 가치주 충분히 매력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 종목군들을 조정시마다 이제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아직까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중소형주 이제 하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는 거의 인기가 일어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하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인기가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에서 멀어지고 나면은요,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샀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속도로 주니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철저히 정말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 우량한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나는 100% 다 넣겠다, 현대차에 넣겠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굉장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끊어서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량이 소멸시에는 특히 주의하시고, 거래량 소멸시에는 물량을,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로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들 산업 말고 새로 신규적으로 나타날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도요, 지금 제주도 마찬가지고, 이 섬유도 마찬가지고, 의류, 시멘트, 각종 건자재, 그리고 과거에 어떤, 재밌는 사실은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광산에 투자한 것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저 PBR, 저 퍼 종목들이 있고요. 하나의 지금 공개된 산업 내에서도 이 저평가 값진 진주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과제로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이 샘플러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할 예정이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튼 오늘은요, 굴뚝주의 화려한 외출은 이제 나왔다, 이제 외출이 시작된 거니까 아직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훨씬 크다. 테마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100선은 지켜주는 줄 알았던 상해 증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당국의 제조업 PM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계속 하락 장세가 이어질까요? 오늘 출발 상황 또 약보합권을 출발하네요.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출 긴축 및 위안화 하락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전일 중국에서 유동성을 확대했던 부분에서 1000억 위안을 다시금 유동성 흡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0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2100선을 돌파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의 2014년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성급 도시의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올랐고 2성급과 3성급 도시는 9.1%, 5.2%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1성급 도시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0% 그리고 2성급 도시는 5에서 10% 내외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가격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급 악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IPO 신청 자료 접수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IPO 신청 재개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IPO 재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 우려로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대형주인 부동산주들의 약세 속에서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약 10에서 15%가량 인상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긴축 및 위안화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3월에 있을 양해를 앞둔 간망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와 각종 긴축 정책으로 상해 증시 2100선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2000선 지지는 좀 나올 것 같다. 3월 양회까지는 이런 부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랑은 조금 사뭇 다른 움직임인데요. 시작부터 조금 좋은 듯 했는데 결국에는 60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1957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528포인트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현금 확보를 조금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조금 그래도 절반 이상은요, 취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5호장에 말씀드리는 종목, 오늘 한 종목이 목표가를 갔어요. 그래서 5호장 제가 2시 40분에 오잖아요. 그때 AS 같이 좀 해드릴게요.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릴까요?
자,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받을 건데요. 문자 번호가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성차 매수 타이밍인지 좀 보고요. 그 다음은요. 오스모 임플란트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차랑 기아차. 최근의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현대차가 오늘 0.6%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볼까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장에서 플러스권으로 상승을 줍니다. 자, 먼저 현대차 얘기해보죠. 자, 도요타의 리콜 반사이익. 자, 보세요. 항상 그랬듯이 자동차 업종에 항상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리콜 사태인데 사실 이 부분은요. 항상 단기적으로 정말 큰 거 아니고서는 단기적으로 작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금방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죠?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박스권의 흐름인데요. 상단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상단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할까요?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도 한 번, 두 번, 크게 본다면 세 번, 한 4-5번 정도가 역시나 바닥권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얼마에서요? 22만원 초입에서 24만원 바로 아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내외죠.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또 한 번의 그 흐름을 볼 때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듯한 분위기가 오늘 장에서 현대차 잠깐 볼게요.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매도세. 근데 매도세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외인의 5만 주 이상 순매수세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튀어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 자동차 판매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늘고 있고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 높은데 만약 이 박스권 자체 이 고점 라인 얼마죠? 여기잖아요. 자, 이번 뚫고 올라가주면서 내일과 모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현대차는 정말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와준다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차트상으로 볼 때는요. 자, 근데 기아차는요. 정말 어찌 보면 조금 매수하고 싶은 그런 차트 흐름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이렇게 당겨볼게요. 자, 많이 밀렸던 차트예요. 그런데 바닥 라인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차트 흐름을 보니까 크게 밀렸던 주가 흐름 자체 21선이 어떻게 다시 위로 21선 방향이 이 흐름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1선 모양새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튀어 올라가서 한번 올라갔고요.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간 이게 뭐죠? 여러분들 차트 볼 때 가장 좋아하시는 뭐죠? 이거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이 나타나잖아요. 요 파동. N자형 파동이. N자형 파동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이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구나. 요때요.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N자형 파동에서 어떤 움직임? 여기서 네모칸 쳐드릴게요. 요 바닥에서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수급을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특히나 많은 물량을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줍니다. 어디서요? 자,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은 어제부터 펀드 쪽에서. 자, 외인들도 간혹 개인이 좀 더 많은 물량을 최근에 팔고 있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정말 오늘까지 매수세가 기관들과 외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잠깐 잠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자, 볼게요. 자, 기아차를 보니까 지금 어떻죠? 현재 외국인들이 약 5억 원. 보이시나요? 좀 작은가요? 외국인들이 5억 원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2억 원 정도 매수세가 잡힙니다. 조금은 아직 장 초반인데 불구하고 조금 매수 잡히네요. 근데 주가 흐름이 빠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나 플러스권입니다. 그러면
5호장까지 체크가 필요해요. 5호장까지. 만약에 5호장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준다면 외인들도 같이요. 진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 어떤 그래프?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를 보실 분들은요. 지금 당장 봤을 때 현대차보다는요. 기아차가 훨씬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오늘 횡령설로 빠지나요? 리베이트 사건으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벌써 12일 날 빠지기 시작했어요. 2월 12일 날 어떻게 됐죠? 2월 12일 날 주가가 7%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좀 잠잠하더니만 오늘 12%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전에 뭐 제약주들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임플란트가 리베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능성 있는 소리예요. 그쵸? 예, 제약주에도 그랬는데 임플란트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아마 좀 영향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6시까지 일단은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돼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수급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2월 12일 날 뉴스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2월 10일이 이때예요. 자, 빨간 줄 그었습니다. 12일입니다. 자, 볼게요. 기관들이 지금 이때 얼마 털었죠? 17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이때 원래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나마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흐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죠?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그냥 다 사주는 분위기. 개인만이 지금 주가를 사잖아요. 그쵸? 외국인들과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은요. 보세요. 파랗다고요. 이게 원래 수급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키움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급이 이거 이동이 됐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미 한번 팔아라, 팔고 나가라 나왔어요. 이렇게 힌트가 나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 흐름 어떻게?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잠깐 쉴 때 이때로 정리하셨어야 돼요. 원래 이제 횡령 루머가 나오고 막 크게 돌면요, 주가 하락하고 나면은 한번 거래소에서 공시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조금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든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횡령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 흐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심적인 부분이죠. 심적인 부분. 자, 이 종목도 그랬어요. 셀트리온 이 큰 종목이 외국계 공매도 세력으로 빠지는 그런 엄청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얼마까지? 25,000원까지 밀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비교가 되는 종목입니까? 시가총액이 얼마죠? 3,400억이에요. 리베이트 사건의 심리적인 저항 부분,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종목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지금 상의 수급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은 쌍바닥권의 분위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요. 그쵸? 보세요. 주봉 볼게요. 큰 흐름으로 볼 때는요. 이미 주봉상의 121선 라인 깨져버렸어요. 여기서 반등을 좀 줬는데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이 친구 이런 말씀 좀 드려볼까요? 맛이 갔어요. 네,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잠깐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지역난방공사 봐드리겠습니다. 6142님. 자, 지역난방공사가 매수가가 71,000원이세요. 오늘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연출이 조금 되고 있네요. 오늘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갈까요? 이 종목 많이 밀렸어요. 그쵸? 주가 흐름 보세요. 일봉입니다. 많이 밀렸다가, 그쵸? 네, 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걸렸던 거, 21선 라인, 이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빼놓은 정책 이슈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보이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건데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의 변동상을 봐야 됩니다. 꼭 체크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수급 보니까 기관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물량을 조금 사주는 것 같은데 투심 매도로 인해서 약간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수급에 약간 좀 주인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기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수급이 좀 들어와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안 나와요. 그럼 오늘 상승은 좋아요. 상승은 좋은데 하루 이틀 정도는 더 21선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분명히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이런 포인트 때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대신에 수급이 들어올 때 아셨죠?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요 홀딩 하셔도 괜찮은데요. 여차하면은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를 열었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뭔지 좀 말씀을 좀 쭉 드려볼게요. 네, 자막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민간 및 단체 광범위하게 참여 가능한 사회 합의기구로 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단기 안보 시각 위주에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인데 당연히 조금 남북 경협이 조금 활발해질 거로 판단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던 간에 남북 경협주가 더 이상의 크게 북한에 뭐 어떤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뭐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때 거론됐다가 폐기된 부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남한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 동해안 쪽에다가 그 선박 해체 전문 조선소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북 경협주도 뭐가 있습니까? 금강산 관련주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경협주 관련 여러 관련주들이 있는데 더 이상 바닥은 아니라 그 조정 나온 이후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 정상화된 기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뭐 봐야 되죠? 실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특히나 경협주에서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로 제가 어떤 종목? 로만소 같은 종목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목은 해야 되지만 너무 이슈에 따라서 가시면 안 되고요. 실적과 수급을 보시고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좀 체크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추천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큰 흔들림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볼게요. 아셨죠? 꼭 좀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추천주는요, 이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우리 동생들, 지금은 참 동생, 언니 같았는데 동생이에요. SM의 소녀시대, 미스터, 나왔습니다. 자, SM을 추천드리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SM을 크게 갈 거다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 보니까요, 또 매수기가 온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제가 요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갑자기 밀렸다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다시 쭉 위로 올라가더라. 자, 이 당시의 모멘텀들 지금이랑 틀린가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잠깐 살펴보자면 조금이나마 매수가 장 초반부터 잡히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어떻게 매도해서 기간 다시 외인 다시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지금 현재가가 43,900원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 43,900원에서 43,950원 정도에서, 최대한 그 밴드 구간 사이로 해서 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얼마? 플러스 3% 보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3%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사실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N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오후장에는 제가 이지바이오 AS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아직은 196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